고금소총과 야담. 두고두거지.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2살이나 먹었던가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두고두거지였습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죠.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두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 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두고두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주니까 절로 잠이 온 게죠.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두고두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두고두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두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했습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 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두고두거지 낯에다 퍼부었습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씩 그랬습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면 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두고도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두고도거지 머리가 북두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칫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 장잔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고도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도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도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도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도거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고도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옥피리를 불면서 잔칫집에 갔습니다. 잔칫집에 당도하니 장잔의 집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도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도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두고도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도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두고도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더랍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기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은 두 딸의 혼이 버섯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색시, 옛날에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고 처량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 거지를 해놓으면 구시라치들이 반 넘어 걷어가 버리니 남는 게 없고
그러니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게다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고 흥얼흥얼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레둘레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하고 한 번 더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했더니 또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그러나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논두렁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에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보니까 얼른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마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까 글쎄 방 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뭐예요. 총각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꼭 딴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맞바람에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보니 어제와 똑같이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랬습니다.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는단 말인가?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날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방 안에서 고운색 씨가 살금살금 나오더랬습니다. 참 선녀같이 고운색 씨인데 이 색씨가 부엌에 나와서 뭘 뚝딱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떡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색씨가 밥상을 방 안에 갖다 놓고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로구나. 총각은 앞뒤 재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색씨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색씨는 참 난처한 듯이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애당초 이 댁에 몸을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 때가 되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몸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 총각은 한사코 색씨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못 보았다면 모를까 이왕의 모습을 본 다음에야 이 고운 색씨를 농 안에 들여보내고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치맛자락을 틀어쥐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이 색씨는 그날부터 총각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고운 색씨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생시에 벌어졌으니 자다가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들이를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해가 기울도록 집에 못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씨는 점심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점심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에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오는데 물렀거라 섰거라. 하고 벽제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고을원의 행차가 올게 뭐람. 색씨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덤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원이 보니까 저 아래 풀덤불 속에 환하게 오색 빛이 비쳤습니다. 원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통인더러 분부를 해 냉큰 저 아래 풀덤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통인이 색씨가 숨어있는 풀덤불로 어기적 다가왔습니다. 원에게 잡혀가면 큰일이었습니다. 색씨는 신고 있던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부탁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토께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통인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신을 받아들고 원에게 가서 이것밖에 못 보았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은 아직도 빛이 비친다고 하면서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통인이 할 수 없이 다시 어기적 색시한테 와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색시가 이번에는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벗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통인이 그 은가락지를 원에게 갖다 바치며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니 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아, 신이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냉큼 데려오지 않고 뭘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통인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색시한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소. 내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 색시를 잡아 끌고 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원이 색시를 보더니 그만 입이 해벌어져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보내달라고 색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시는 관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찾아봤지만 관에 잡혀간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한 끝에 아내가 고을 원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색 씨의 말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뉘우쳤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관아의 높은 담 밖을 서성거리며 아내를 애타게 찾았답니다. 그러다가 사령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 다음 날이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담 밖에 와서 아내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아내가 사는 관아의 뜰을 돌며 애처롭게 울었답니다. 우렁이 색시도 남편 생각에 곡기를 끊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2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랍니다. 내 장사의 모험. 옛날 이쪽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살던 내외가 늙음하게 불공을 들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놈이 첫돌이 지나도록 일어나 앉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첫돌이 지나면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 배우고 이러는데 이놈은 어찌된 영문인지 할 줄 안다는 게 베네찌뿐이었습니다. 2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3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더니 7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 부모는 참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절에서야 아무리 나이를 먹은들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한참 찾다 보니 이놈이 언제 갔는지 뒷산 바위 위에 턱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러 오는 걸 보고는 어머니야, 아버지. 하고 말도 술술 잘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바위를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앉아 놀기 좋겠지요? 하더니 그 큰 바위를 덜렁 들어다 어깨에 메고 저희 집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7살이 되도록 베네찜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됐는데 바위라고 생긴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이름도 바위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바위손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어져서 나이 여남은 살이 되니까 그 고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에서도 당할 장사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손이 나이 17살쯤 되어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 힘센 나라에서 무지막지한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급히 군사를 풀어막았지만 워낙 저쪽 군대 수가 많아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라 처지가 바람 앞에 등잔격이 되었는데 바위손이가 이 소문을 듣고 제가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괴나리봇짐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수양버들이 한 그루 섰는데 그놈의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저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수양버들 아래 웬 팔대장승 같은 놈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 번 내쉬면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숨을 한 번 들이쉬면 나뭇가지가 쑥 발려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위손이가 그 놈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뭐 하는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느라고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너는 뭐 하는 놈인데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아, 팔힘이야 바위손이를 당할 장사가 있나요? 바위손이가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콧바람이 새어서 콧바람손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하고 바위손이가 형이 되고 콧바람손이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싸움터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산 하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산이 통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웬 험상궂게 생긴 놈이 커다란 곰배를 산허리에 갖다 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산이 쭉 밀려갔다가 쭉 끌려왔다가 했습니다. 너는 뭐 하는 놈이 애꿎은 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남 노는데 와서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셋이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곰배질을 잘해서 곰배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는데 곰배손이가 셋째가 됐습니다. 셋이서 싸움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갑자기 개울이 하나 생기더니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개울을 따라가 보니 웬 놈이 허벌판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줌 줄기가 얼마나 센지 맨 땅에 개울이 움푹 파여서 그리로 오줌이 콸콸 흘렀습니다. 그것 참. 웬 놈이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느냐? 너희들은 웬 놈들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고 그 다음이 곰배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오줌줄기가 새어서 오줌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줌손이가 제일 끄트머리 아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싸움터에 갔습니다. 가보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웃 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떼 같았습니다. 넷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위손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다가 골짜기를 죄다 막아놨습니다. 쥐도 새도 못 빠져나가게 말입니다. 그래놓고 오줌손이더러 이제 아우가 나설 차례일세. 하니까 오줌손이가 그동안 오줌이 마려운 걸 오래 참았더니 잘 됐군. 하면서 오줌을 인정사정 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이 냇물이 되어 마구 콸콸 내려가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바위손이가 미리 골짜기를 죄다 막아 놓았으니 오줌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모두 오줌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이제는 콧바람손이가 나설 차례다. 하니까 콧바람손이가 콧바람을 신나게 불어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군사들이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모두 얼음 위로 목만 내놓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은 곰배손이가 맡아줘야겠군. 하니까 곰배손이가 곰배를 들고 내려가서 얼음판을 여기저기 밀고 다니면서 항복할 테냐? 이 곰배 맛을 볼 테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보기 좋게 이웃 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뒤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자나깨나 이야기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야기판을 찾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란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듣기만 좋아했지 남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걸 종이에다 적어서 주머니 안에 꼭꼭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도 남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모으니까 주머니 안에 이야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꽉 들어찬 주머니를 또 몇 년 동안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만 하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원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제격인데 주머니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오래 묵으니 이 이야기들이 그만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이야기가 오래 묵으면 삿된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초례날을 받아놓고 혼인 준비가 한창인데 하루는 이 총각이 자는 방에 머슴이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못이 일어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기 귀신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한 놈이 이러니까 아무 날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때 가서 없애버리자. 딴 놈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하나씩 나서서 나는 이놈의 초행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있다가 이놈이 따먹으면 즉사케 하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먹고 지나치면 나는 옹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떠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샘물도 안 먹고 지나치면 나는 행내청의 바늘방석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앉으면 찔려 죽게 하리라. 머슴이 들어보니 큰일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필경 저희 서방이 초례도 못 치르고 죽게 생겼으니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신랑이 장가가는 날 이 머슴이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은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따라와. 따라올 것 없다. 하면서 못 따라오게 했지만 머슴은 부득부득 따라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할 수 없이 머슴을 경마잡이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배가 배나무에 디룽디룽 달려 있었습니다. 신랑이 그걸 보고 군침이 돌아서 얘야, 저기 가서 배 좀 따오너라. 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만척이었습니다.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초행길에 뭘 그런 걸 먹겠다고 따오랍니까? 동티 나게요. 하면서 꾸역꾸역 가던 길만 갔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따라오지 말래도 부득부득 따라오더니 회방만 놓는구나. 하고 역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거나 마나 머슴은 말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참 맑고 좋았습니다. 신랑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얘야, 말을 멈춰라.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떠먹고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만척이었습니다. 이놈아, 말을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초행길에 뭘 말해서 내리려고 그럽니까? 동티 나게요. 하면서 말곱기만 당겼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부하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나 머슴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집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행내청에 들어가 보니 신랑이 앉을 자리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도 머슴 눈에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잔뜩 꽂혀 있는 바늘방석이 밑에 하나 더 깔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신랑이 막 방석에 꿇어앉아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머슴이 번쩍 안 하다 다른 데 앉히고 바늘방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화를 다면했는데 신랑은 뭣도 모르고 행내청에서 망신을 줬다고 낯이 불그락부르락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마는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요절을 내리라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제야 머슴이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어서 그랬노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야기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 귀신이 앙심을 품고 해치려는 걸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제야 신랑은 제 목숨을 머슴이 구해준 것을 알고 고마워하면서 그 뒤부터 머슴을 친아우처럼 끔찍하게 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주머니도 활짝 열어젖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훨훨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저거만 두고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 그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에 할아버지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한 할아버지는 만석군 부자로 살았습니다.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왜 가난한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남에게 다 줘서 그렇습니다. 쌀이 생기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옷이 생기면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러니 모 재산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 할아버지는 왜 부잔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챙겨 넣어서 그랬습니다. 뭐든지 한 번 손에 쥐면 놓지를 않았습니다. 제 것이고 남의 것이고 한 번 손에 넣은 것은 죽어도 안 내놓았습니다. 탐나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얻든지 빼앗든지 훔치든지 해서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지요. 한 해는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그나마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거 보리쌀 있으면 좀 구워줘. 우리 밭에 보리가 익으면 배서 갚을 터이니. 그러시오. 부자 영감이 웬일인지 선선히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주는데 아침에 와서 풀어보니 반 넘어 모래에다 보리 등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먹을 만한 보리는 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1억으로 여름이 되어 보리를 베가지고 한 가마를 갚았습니다. 모래도 겨도 안 섞고 잘 익은 걸로 골라서 한 가마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자로 보리쌀 2가마를 더 내라는 거였습니다. 웬일로 선선히 구워줄 때 알아봤습니다.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 보리쌀 2가마 주고 나면 나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어떡하오? 하니까 그건 대개 사정이지. 정 양식이 없으면 나무라도 해다 주시오. 올 여름 내 하루 한 짐씩. 이랬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부터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줬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나무를 해다 주고 집에 오니까 웬 허름한 노인이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인이 부자 영감네 집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새로 밥도 따뜻하게 짓고 반찬도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치워 이부자리 펴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손님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던 자리에 부채만 2개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빨간 부채고 하나는 파란 부채였습니다. 아이고, 이 손님이 부채를 두고 갔네. 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보니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찾으러 오면 줘야지 하고 그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서 빨간 부채를 펴서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습니다. 한참 부채질을 하다 보니 코가 이상했습니다. 만져보니 코가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아이쿠, 내 코가 왜 이래? 아무리 쓰다듬고 만져봐도 이건 코끼리 코였습니다. 참 별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설렁설렁 했습니다.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보니 이건 또 뭐야? 코가 없어졌습니다. 만져봐도 밋밋했습니다. 아하, 이게 다 저 부채가 부린 요술이로구나. 빨간 부채를 들고 슬슬 붙이니까 코가 다시 길어졌습니다. 파란 부채로 붙이면 또 짧아지고 그것 참 신기한 부채였습니다. 그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부자 영감네 집에 갖다 주러 가니까 이 영감이 부채를 보더니 탐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 그건 또 어디서 났어?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얻었는데 요술 부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영감이 빨간 부채를 빼앗아 슬슬 붙이니까 정말로 자기 코가 막 길어졌습니다. 파란 부채로 붙이니까 짧아졌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저 달라고 떼를 쓰지.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거라서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오. 그래도 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을 줄 테니 부채와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빼앗고는 집을 바꿨습니다.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큰 기와집에서 살고 부자 영감은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쟁이 영감이 초가집에 들어 누워서 생각을 하니 이제는 떼돈을 벌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빨간 부채로 몰래 코를 키워놓고는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서 돈을 벌면 좀 좋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부채로 슬슬 부채질을 하니 이 영감 코가 슬슬 길어지는 거였습니다. 영감은 돈 벌 욕심에 기분이 좋아서 그것도 몰랐습니다. 허허 이제 온 나라 돈이 다 내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겠어요.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올라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늘나라 옥황상제 사는 대궐까지 갔습니다. 이때 옥황상제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을 거닐다 보니 모 길쭉한 것이 마당에서 쑥 올라왔습니다. 여봐라. 저것이 무엄하게 마당을 뚫고 올라오니 당장 묶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달려들어 나무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때 땅에서는 영감이 부채질을 하다 말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이쿠 그새 내 코가 지붕을 뚫고 올라갔네. 빨리 짧아지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파란 부채로 막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 코끝이 하늘나라 나무에 묶여 있으니 어찌 되겠어요. 코가 짧아지니 몸뚱이가 코에 매달려 하늘로 둥둥 떠올라갔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점잖게 명하기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풀어주어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달려들어 묶은 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고요.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화수분 바가지,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꺼내도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화수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사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꾼이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해 여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세간을 파는데 솥단지와 숟가락 젓가락만 빼놓고 몽땅장에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쌀 한 대박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니 웬 사람이 큰 함지에다 개구리를 잡아서 잔뜩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개구리는 못에 쓰려고 잡아가시오? 했더니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요.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남없이 살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개구리까지 잡아다 먹을 생각을 한 걸 보니 그래도 한창 팔딱팔딱 뛰어다닐 산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저것들도 한 세상 살려고 나왔을 텐데 여름 한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그 개구리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내 이 쌀 한 대박을 드릴 터이니 그 개구리를 나한테 파시오. 개구리 잡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그럼 내가 실없이 거짓말을 하겠소? 어서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쌀 한 대박과 개구리를 바꿨습니다. 쌀을 주고 개구리를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연못에 갔습니다. 가서 개구리를 한 마리씩 연못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주니 개구리들은 살판났다고 신명나게 헤엄을 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를 연못에 다 넣어주고 돌아서려는데 물속에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하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구리들아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여기 나와 있다가 또 잡힐라. 그래도 개구리들은 가지 않고 개골개골거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개구리 떼가 바가지 하나를 끌고 나와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미물도 은혜를 갚겠다고 저러는구나. 그래 볼품없는 헌 바가지이긴 하다마는 고맙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도 좋은지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뛰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사꾼은 헌 바가지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세간 팔아서 사온 쌀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쌀 대신에 빈 바가지 하나 얻어왔소? 부엌 부뚜막에 얹어놨으니 요긴하게 쓰시오.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더니 에이, 농담도 잘하는구려. 빈 바가지라더니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구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부엌에 나가봤더니 참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바가지에 어느새 하얀 잎쌀이 철철 넘치게 들어있었습니다. 농사꾼 내외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 텅텅 비워놓은 바가지에 또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
바가지에 또 쌀이 들어있어요. 가보니 참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가지가 바로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쌀을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또 퍼내고 나면 가득 차고 이러니 살판났습니다. 개구리들이 저희 목숨을 살려준 은공을 갚으려고 내게 이런 보물을 줬구나. 이걸 어찌 나 혼자 쓸 소냐. 이렇게 생각하고 바가지에서 나온 쌀을 이웃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디 이웃 사람들 뿐인가.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디고 간에 쌀 양식 떨어진 사람들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 집 앞에는 사시사철 쌀 얻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바가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바가지는 농사꾼이 죽고 나자 저절로 없어져 버렸다니 참 아까운 일입니다. 내쫓긴 의붓딸.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이 딸 하나 낳고 아내가 죽어서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는 제가 낳은 자식을 여럿 데리고 와 살면서 의붓딸을 몹시 구박했습니다. 데리고 온 자식들은 밥도 잘 먹이고 편한 일만 시키면서 의붓딸은 밥도 잘 안 먹이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이렇게 밤낮 구박을 하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의붓딸을 내쫓았는데 나가서 밥도 못 빌어먹게 하느라고 아주 두 손을 잘라서 내쫓았습니다. 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내쫓긴 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얼마나 그 감이 먹고 싶은지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감을 따려야 딸 수도 없고 그러니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감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채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 담장 안에서는 이 집 아들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졸려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저희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이 깬 총각이 그것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감나무 밑에 웬 비렁뱅이 계집아이가 쪼그려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드니 꿈속에 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여 잠을 깨어 나가보면 비렁뱅이 계집아이만 있고 또 들어와서 글을 읽다 보면 깜박 잠이 들고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고 이러는 거였습니다. 필경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비렁뱅이 딸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비록 손이 잘려나갔어도 꿈에 본 선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되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방 병풍 뒤에 숨겨뒀습니다. 아침이면 새순물을 방으로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키고 끼니 때가 되면 제 밥을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는 이 총각이 밥상에 음식도 많이 남기고 새순물도 말끔하더니 요새 와서는 밥상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새순물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기고 총각 어머니가 아들 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병풍 뒤에서 웬 계집아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꿈에 3번이나 선녀가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비록 손이 잘렸지만은 인물이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한지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처하게 해줬습니다. 몸종을 하나 딸려서 밥도 먹이고 세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나이가 차서 참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 처녀를 아들하고 혼인을 시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신랑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이 생기면 편지를 써서 서울로 기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과거 보러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색시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는 하인을 시켜 보냈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색시를 쫓아낸 계몬의 집이었습니다. 색시 집 하인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세마님이 손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모는 필시 제가 손을 잘라 쫓아낸 의붓딸일 거라고 여기고 밤중에 몰래 하인의 옷을 뒤져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쫓겨난 의붓딸이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계모가 그만 셈이 잔뜩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어놨습니다. 가짜 편지에는 그 집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팔도 없는 흉측한 것을 낳아서 내쫓아야겠다. 라고 써놨습니다. 하인은 그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랑한테 전했습니다. 신랑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는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하고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내려가던 하인이 또 계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하인이 잠든 틈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놨습니다. 당장 애미와 아이를 내쫓으시오. 하고 써서 말입니다. 하인이 가짜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필경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편지에 써놓은 대로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엄동설안의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시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다 보니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에 빠져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색시는 급한 나머지 손도 없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샘물에서 두 손이 나와서 팔목에 척 붙지 뭐예요. 색시는 잘렸던 손을 다시 찾아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색시는 그 뒤에도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간 신랑이 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색시와 아이가 쫓겨나고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선 색시를 찾는 일이 더 급하니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은 등짐장수 차림을 해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 색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성한 사람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제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이 주막에 들었는데 등짐장수 차림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아버지를 보고는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안겼습니다. 아이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건만 천륜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륜은 무서운 거죠. 아이 덕분에 남편은 아내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습니다. 가짜 편지를 써서 색시를 해코지한 계모는 관의 고에서 벌을 받게 했습니다. 사필귀정이란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랑이를 3번 만나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호랑이 1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호랑이 3번 만난 사람도 있다니 별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남의 집머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10년치 세경을 못 받았습니다. 남들은 머슴살이 10년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산다는데 이 사람은 머슴살이 10년에 땡전 한 푼 구경을 못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주인이 워낙 인색하고 음흉하여 세경을 달래도 오늘 주마 내일 주마 하면서 10년을 끌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려 해도 그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 억울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고개를 3시나 넘어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쯤에서 첫째 고개를 넘어오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앉아 쉬었습니다. 담뱃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서 불을 당겨두어 한 모금 피우다 보니 갑자기 따웅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만 온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글쎄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람째 담뱃대째 꿀꺽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담배는 피워야겠기에 무턱대고 담뱃대를 뻑뻑 빨았습니다. 그러니 벌겋게 단대통이 호랑이 뱃속을 쿡쿡 찌를 것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그 바람에 뱃속이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머슴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이 빤히 보였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호랑이 똥구멍인데
머슴이 다짜고짜 그놈의 똥구멍에 담뱃대를 걸어가지고 냅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고 껍데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있던 머슴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데 둘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달아나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호랑이한테 덥석 물렸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머슴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옷깃만 물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머슴은 호랑이 입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갔습니다. 한참 가더니 호랑이 굴로 쑥 들어가는데 굴 속에는 새끼 호랑이들이 와글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제 새끼한테 먹이려고 나를 얘까지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어도 잡아먹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새끼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목구멍에 긴 뼈다귀가 턱 걸려 있었습니다. 옳지, 저 뼈다귀를 빼내 달라는 뜻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 호랑이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뼈다귀를 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어미 호랑이가 등을 척 둘러대고 달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우고 굴을 나와 한참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머슴을 내려놓고 앞발로 호비작호비작 땅을 팠습니다. 왜 저러나 하고 보고 있으니 땅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긴 것을 파내어 머슴 앞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크기만 한 산삼이었습니다. 호랑이 덕에 횡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는데 셋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호랑이는 덥석 집어삼키는 것도 아니고 옷깃만 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잘근잘근 씹어먹을 작정인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려고 드니까 없던 의문도 생기는지 이 머슴이 그 경황 없는 중에도 별스런 궁리를 했습니다. 달려드는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고 구슬프게 엉엉 울음을 내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먹자고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웬 놈이 난데없이 저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며 울어대니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걸 보고 머슴은 이때다 하고 더 구슬프게 울면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기어이 호랑이가 되었군요.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형님을 기다렸더니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고, 엉엉. 호랑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도 울고 호랑이도 울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차마 제 아우를 잡아먹지 못하겠는지 그냥 돌아섰습니다. 머슴은 그만해도 좋으련만 이왕에 호랑이를 구워 삶아 놓았으니 이참에 호랑이 덕 좀 볼까 하고 가는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님, 주인 영감이 10년치 세경을 떼어 먹으려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저 나하고 같이 주인네 집 앞까지만 갔다 오면 돼요. 아무려면 인정 많은 호랑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우의 청을 거절할 리 있나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머슴은 옳다구나 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인집 앞에 가서 호랑이한테 눈짓을 하니 호랑이가 이빨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나와보고 혼비백산을 해서 여보게, 그 호랑이 빨리 쫓아내게.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머슴은 글쎄, 나야 그러고 싶지만 이 호랑이가 밀린 세경을 당장 안 내놓으면 영감님네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니 난들 어쩌랍니까?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국에 그까지 세경이 대수겠습니까? 주인이 발꿈치에 불이 일도록 달려가서 10년치 세경을 턱 내놓았습니다. 머슴은 그 세경을 받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해서 잘 살았답니다. 부려와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안 그랬습니다.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아기 한 알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우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길로 나섰습니다. 아우는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골골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했습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거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까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랬습니다. 날이 부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그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슬슬 걸어갔습니다. 거참 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놨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섰습니다. 아우도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갔습니다. 아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오더니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동네 사람들도 신랑 외조모가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응,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랬습니다. 아하,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척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다고 그러죠. 저놈의 여우를 어떻게 하면 없앨꼬?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주었습니다.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서는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거요.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어요.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습니다.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2번 후려갈기니까 깨갱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여우가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까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했습니다.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섬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까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섬지기나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샘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그리 사느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효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까 형이 저도 불효 잡아서 부자 되어보겠노라고 소금 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효의렸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자를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습니다. 그래놓고 불문곡직 지게 작대기로 후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남의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아주 반병신이 됐습니다. 아우는 반병신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